한필지 성립요건 다시 한번 외워보시죠. 그 자체로도 출제가 되고 다른 제도에도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 소, 지, 추, 등. 그렇죠? 지금쯤 11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쯤 외우셨겠죠? 외우고 계시죠? 네? 네. 시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수백 번 할 것이니까 외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입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양입지. 양입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건 한필지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수집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는 논농사 지역의 토지입니다. 논농사 토지예요. 이 논농사 토지는 지목이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논답자를 씁니다. 논답자. 그런데 이 논농사 토지는 반드시 옆에 물을 공급한다든지 물을 빼낼 수 있는 관계수로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또랑입니다. 또랑은 한자로 국어라는 것이 지목이에요. 한자입니다. 또랑의 한자말이 국어인데 이 국어가 지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용도가 다른 땅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 한쪽은 답, 한쪽은 뭡니까? 국어. 그러면 이 일필일목의 원칙상 여기에는 뭐라고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이것이 주된 용도의 토지고요. 이게 종된 용도의 토지입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상 주된 용도의 토지를 여기다가 등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답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부분이 바로 양입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양입지 이렇게 불러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이것을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용어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이를 양입지 이렇게 불러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용어가 굉장히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양입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입지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양입지가 될 수 없는 것, 제한.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응용해서도 출제가 됩니다. 먼저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떠오르시면 이 요건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토지는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이용이 됩니까?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내야 돼요. 왜? 이 벼가 물에 잠기면 이게 눕게 되죠. 누면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굉장히 조금 오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물이 항상 찰랑찰랑 밑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빼낸다든지 물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 국어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가 바로 양입지입니다. 다시요. 주된 토지에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겁니까? 그렇죠. 주된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다시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일 것. 되셨나요? 두 번째 요건은 이 전체가 한필지 토지죠. 따라서 이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한필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주된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될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주된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용도가 다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떠오르시면 그 요건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가 되는 건 요 제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주종 관계에 있습니다.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종된 토지가 양입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양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주종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인데 주종 관계가 깨져버리면 양입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첫 번째 주종 관계가 깨지는 대표적인 토지가 대지입니다. 대지. 여기가 330제곱미터고요. 이 부분은 3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답이고 여기는 대지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논이 더 큰 토지죠. 하지만 비용으로 치면 어떨까요? 금액으로 치면 대지가 훨씬 비쌀 겁니다. 대지가 된다는 얘기는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물 공급, 상수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도 설치해야 되죠. 그렇죠? 또 뭐 설치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치해야 돼요. 따라서 대지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투입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싸요. 모든 지목의 토지 중에서 대지가 아마도 가장 비쌀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토지니까 금액으로 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종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된 용도의 토지가 양입지인데 주종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한다면 이때도 주종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가 330제곱미터고 여기는 또랑인데 34제곱미터입니다. 이때는 양입이 깨져버립니다. 10%를 넘어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초과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330제곱미터일 때 양입지가 33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된 토지가 330일 때 10%까지는 양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국어가 33제곱미터라면 딱 10%입니다. 그때 양입될 수 있습니까? 다시요. 초과해야지만 양입이 안 되는 겁니다. 10%까지는 양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330제곱미터고 또랑이 33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양입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양입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초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때도 양입이 되지 않습니다.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이 됩니다. 하지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평 단위로 치면 100평이에요. 강남 한복판에 100평 갖고 있으면 그거 얼마짜리일까요? 강남이 좀 거슬리시면 명동 한복판 100억대는 넘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100평 정도가 되면 이제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19살부터 어른이죠. 맞습니까? 부모의 종된 지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33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된 지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초과입니다. 즉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응용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초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 주종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네. 그게 36쪽에 나와 있고요. 이제 40쪽 가십니다. 전 국토에 관한 정보로 하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얘기할 테고요.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뭡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였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종된 정보에 불과하고 주된 정보가 뭡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입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중에서 소재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해요. 소재는 소재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을 규율하는 별도의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해요. 공간정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재는 빼고 이제 지목부터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 지목부터 언급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목이 아니라 지번. 그렇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니까 소재는 빼고 지번부터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번. 지번이라 하면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의 번호를 지번 이렇게 얘기할 테고요. 지번의 기능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지번의 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번은 복식 지번과 단식 지번으로 구성이 됩니다. 단식 지번도 있고 복식 지번도 존재해요. 여기서 단식 지번이라는 것은 이 단자가 하나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하나. 식은 형식을 얘기하는데 이 형식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단식 지번은 하나의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가 하나만 나올 겁니다. 복식 지번은 이 복자는 두 개라는 뜻이에요. 식은 형식, 형식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 지번이 복식 지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식 지번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지번, 본번.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부번. 이 부자는 부사장님 또는 부소장님 또는 부반장 할 때 부자가 아닙니다. 넘버 2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붙일 부자를 씁니다. 붙일 부자. 따라서 본번에 붙은 지번을 부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기 때문에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본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에요. 따라서 본번이 없다면 부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붙일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부번이 없는 본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죠. 단식 지번으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본번이 없는 부번만으로 지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출 지문이에요. 그렇죠? 이때 요것은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의라고만 읽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100-5 안 됩니다. 이건 위법행위예요.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겁니다. 깜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와 불법행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위법행위는 깜방에 안 가는 거, 불법행위는 깜방에 가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위법행위입니다. 예, 100의 5라고 읽어야지 100-5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책을 보시면 본번과 부번 설명됐고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에 따른 분류, 지역단위법, 도역단위법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지번 부여 지역을 본 거예요. 두 개의 지번 부여 지역. 여기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에 있는 상도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상도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동은 지번 부여 지역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쪽은 영등포구에 있는 노량진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번 부여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은 면적이 좁고 한쪽은 면적이 넓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다가 이제 이 안에 많은 토지들이 있을 겁니다. 필지들이 있을 거예요. 지번이 부여될 겁니다. 이렇게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도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은 이 상도동 하나를 단위로 해서 지번이 부여되고 있죠.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역단위법 이렇게 불러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지역단위법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뭐라고요? 지역단위법. 그런데 이쪽도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넓은 지역이니까 이쪽과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 이쪽은 쪼개입니다.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이 쪼개진 하나를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여할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부여하고 요 토지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부여해야 되겠죠. 여기 9번이 있으니까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한 다음에 이 토지들을 따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번이 나왔으니까 19, 20, 21, 22, 23, 24 이렇게 부여하고 따로 관리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25, 26, 27, 28 이렇게 부여하고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왜? 넓은 지역이니까 쪼개서 각자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도엽 이렇게 불러요. 도면이 나눠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이 나눠졌다. 이게 도엽 이렇게 부릅니다. 낙엽할 때 그 엽자예요. 부분엽.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림이 나눠졌죠. 지금 하나가 몇 개로 나눠졌습니까? 6개로. 이 하나를 도엽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엽을 단위로 해서 지번이 부여되고 있죠. 도엽단위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네. 그러면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지역단위법과 도엽단위법을 비교해 보시면 도엽단위 지역은 어떻습니까? 면적이 넓고 지역단위법은 어떻습니까? 면적이 좁고 그렇죠? 이때 이 도엽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적도 임야도별로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도엽단위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면의 매수, 장수는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저쪽은 도면의 장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이쪽은 몇 개입니까? 6개. 도면의 장수가 도엽단위법이 더 장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역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적을 테고. 그래서 출제가 되는 내용은 2개예요. 면적이 어느 것이 더 넓은가? 뭡니까? 도엽단위법. 도면의 장수가 어느 게 더 작은가? 적은가? 뭡니까? 지역단위법. 요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단지 단위법이 있죠.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단지별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을 단지 단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둑판 모양의 토지가 바로 이 단지 단위법이에요. 바둑판 모양의 토지. 거기 보시면 단지별로 본번이 부여되어 있죠. 1단지의 본번은 전부 다 뭡니까? 1. 2단지의 본번은 뭡니까? 2. 3단지의 본번은 3. 그렇죠. 그 다음에 단지별로 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죠. 1단지는 1에 1, 1에 2, 1에 3, 1에 4. 2단지는요. 2에 1, 2에 2, 2에 3. 3단지는 3에 1, 3에 2, 3에 3. 이렇게 부여되어 있죠. 이게 단지식, 단지단위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작게 구획된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지정리지구라는 문구 찾으셨습니까? 네, 요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양이 다 바둑판 모양처럼 생겼죠? 따라서 경지정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사용되는 지번부여 방법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바둑판 모양이다.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지금 세 블록으로 나눠졌죠? 단지식, 블록식 같은 뜻이에요. 단지로 나눠졌다. 블록으로 나눠졌다. 단지식, 블록식.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하는 단지가 영어로 뭡니까? 블록이에요. 단지가 영어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단지식, 블록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하는 토지의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할 때 기자가 바로 일어날 기, 시작할 기자예요. 그러면 북서 기본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하는 방법. 이게 북서기본법입니다. 북동기본법은 무슨 뜻입니까? 북동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 이게 북동기본법입니다. 여기는 남쪽이 될 테고요. 서쪽이 될 거고 북쪽이 될 테고 동쪽이 될 겁니다. 여기는 남쪽이 될 테고 서쪽이 될 테고 여기는 동쪽이 될 테고 북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북서기본법이라 하면 북서쪽에서 번호가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 이걸 북서기본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 북동기본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이니까 북서쪽에 이쪽이겠죠? 이렇게 집원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게 북서기본법이에요. 여기 집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원이 존재할 겁니다.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은 이쪽이죠. 이쪽이 북동쪽이죠. 그래서 집원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집원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시작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북서기본법,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 북동기본법, 북동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 그러면 이러한 기본법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글을 읽거나 책을 쓸 때 이렇게 글을 읽거나 책을 쓰는 나라는 전부 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쓰는 글자는 여기에 쓰죠. 맨 처음에 읽는 건 여기죠. 그리고 어디서 끝납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게 됩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구부러진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국, 미국, 유럽, 아라비아 대부분의 나라는 북서기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서부터 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겠죠? 이게 전부 다 북서기본법을 쓰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북동기본법은 좀 야만스러운 나라들이 이 방법을 쓰는데 글을 읽거나 책을 쓸 때 이렇게 읽거나 쓰는 나라들은 바로 북동기본법을 쓰는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였죠. 끝나는 점이 어느 점입니까? 였죠. 그러면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북동기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한자 문화권은 전부 다 이 방법을 쓴다. 우리 빼고. 그래서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은 북동기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책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시험과 관련해서 또 뭐가 출제가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진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북서기본법은 어느 쪽에서 끝납니까? 남동쪽으로. 그렇죠? 북동기본법은 어디로 끝납니까? 남서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많이 출제합니다. 이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끝나느냐? 북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남. 서의 반대는 어딜까요? 동. 기본의 반대는 뭡니까? 집원이 끝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남동쪽으로 집원이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출제가 됩니다. 이쪽도 북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남. 동의 반대는 어딘가요? 서. 기본의 반대는 무슨 뜻입니까? 집원이 끝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기본의 반대는 여기서 집원이 시작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자가 시작할 기.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종번, 즉 집원이 끝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남서쪽에서 끝나게 됩니다.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걸 바꿔서 출제를 해버려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집원의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사행식 사행법이 나옵니다.
사자가 참 이쁘게 생겼죠? 무슨 사자인가요? 뱀사자예요. 뱀사자. 뱀사자. 행은 간다 행자죠. 그래서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될 때 사행식, 사행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뱀 여기쯤 강의할 때는 항상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한 7, 8살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 뱀이었는데, 그쵸? 옛날에는 그랬죠. 네. 어른들은 돈이 필요하면 마늘, 고추 내다 팔아서 돈 마련했죠. 그렇다고 애들이 그 훔쳐서 팔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아갖고 팔아서 용돈을 마련했었는데, 그렇죠?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독이 없는 뱀 20원. 저는 가격도 기억나는데, 독이 있는 뱀은 50원. 독한 독이 있을 때는 150원. 대박 치는 뱀이 또 하나 있죠. 백사.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네. 물뱀은 얼마입니까? 그때. 물뱀은 그냥 먹었습니다. 아, 그냥 먹었으니까. 네. 백사는 몇만 원. 그렇죠. 네. 근데 이놈의 백사는 들판에서 발견되는 뱀이 아니죠. 네. 초가지. 이렇게 지붕 위에 발견되는 뱀인데, 그건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 찾으려고 진짜 눈 빨갛게 해서 찾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먹으셨다 이거야? 백사를? 파셔야죠. 네. 훈련받을 때. 그렇죠. 그럼 군대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저 어렸을 때, 7살, 8살 때, 그때 얘기하는 건데.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도시에만 사셨으면 모릅니다. 네. 양반집이셨나봐요. 이상하다. 저희는 했는데. 그래서 집마다 드럼통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놀다가 뱀 잡으면 거기다 집어넣고 장날에 팔러 가야 되니까. 네. 뭘 고개를 끄덕거리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다는데요? 네. 근데 여자분인데 해보셨어요? 네.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뱀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네. 파는데? 그럼 갖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용도가 달라요. 물고기는 잡아서 가지고 놀고 죽이고, 너무 많이 죽여갖고 그 업보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수백 마리는 더 잡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물고기 잡아갖고 불에 터트리고 놀고, 끔찍하죠. 네. 그 업보를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지 때문에 시험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다음에 사행시 거기 보시면요, 토지의 중앙을 연결시켜버리면, 토지들의 중앙을 지번의 순서에 따라 연결시켜버리면 전부 다 뱀이 기어가는 방식이죠. 이게 사행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의 중앙을 연결을 시켜버리면 뱀이 기어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사행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사행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습니까? 아니면 농촌이 더 많습니까? 농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지식보다는 아직까지는 사행식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꾸불꾸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우식, 기우법이 나오는데요. 요 기자는 기한수, 기수고요. 우는 짝수, 우자를 씁니다. 기수는 홀수, 짝수를 우수라고 불러요. 여기는 도로나 강입니다. 도로나 강. 양가에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홀수입니다. 홀수를 한자로 기수라고 불러요. 기할 기자를 써서 기수라고 부릅니다. 기수.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짝수예요. 짝수를 한자로 완전우 또는 짝수우자를 씁니다. 우수. 그러면 지번이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면 이를 기우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로 양가에, 도로 양쪽 변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기우식. 어렵지 않죠? 네, 이를 기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충식이 있는데,
기후식을 교호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호식.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교호식. 상호간의 교차에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호간의 교차에서 지번을 부여한다. 지금 지번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교차되고 있죠. 이를 교호식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를 보면 피고인이 가운데 있고 양측에 검사, 변호사가 있죠. 그러면 피고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하고 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가 질문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이를 교호신문 이렇게 부릅니다. 상호 교차에서 신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번도 교호식은 상호 교차에서 지번이 부여된다고 해서 교호식 이렇게 불러요. 즉 왔다리 갔다리 이게 교호식입니다. 기후식은 교호식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짬뽕식이 나오는데요. 절중식. 뭐 이건 짬뽕식이겠죠.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지번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 지번의 구성 1번, 2번이 나와 있죠. 5년에 4번 정도는 출제됩니다.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기 1번을 보시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번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는 한글 전형론자니까 아라비아 숫자 싫다. 한글로 표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나는 유식하니까 한자로 표기하고 싶다. 안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요. 나는 영국에 유학 갔다 왔으니까 영어로 표기하고 싶다. 100, 100 안 됩니다.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나는 외교관 출신이니까 불어로 표기하고 싶다. 안 됩니다.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번은 무조건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요. 이게 왜 출제가 되고 있느냐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숫자 앞에 요 임자를 따서 임자로 붙인다 이렇게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한 재작년에는 뭐가 출제가 됐느냐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책을 보시면요. 아라비아 숫자 밑줄 치시고요. 밑줄 치시고 임야대장, 임야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숫자 앞에 앞 동그라미 치시고 산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장난치는 문구들이에요. 장난치는 문구니까 좀 조심하셔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미 설명이 됐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이 지번을 무슨 지번? 복식 지번. 그렇죠. 본번과 부번이 나오는 지번은 복식 지번이 될 겁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고 다시 표시는 반드시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라고 읽습니다. 의 동그라미.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감안하셔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지번의 부여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근데 문제는 거기 보시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 부여 방법 이런 것들을 요번에 오신 분들은 공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11월, 12월에 오신 분들은 공부하신 적이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공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달에. 각종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은 3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토지 이동을 공부하신 다음에. 뭔가 아쉽기 때문에 하나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5번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의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서 지적 확정 측량의 개념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이 뭔지. 네.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그러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이겠습니까? 아니면 들쑥날쑥 하겠습니까? 들쑥날쑥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토지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난개발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지역이에요. 토지 모양이.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돼버리면 토지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난개발이 이루어졌던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돼버리면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번 바뀌겠습니까? 바뀔 겁니다. 지목 바뀔 겁니다. 면적도 바뀌고 경계도 바뀌고 좌표값도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지적, 토지 정보들이 새롭게 확정돼야 될 겁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다 바뀌겠죠? 새롭게 확정이 돼야 될 겁니다. 문제는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면적 경계 좌표값이 바뀔 것이니까 그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수집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됩니까?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은 토지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할 때 하는 측량. 이게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이거는 이것과 거의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그렇죠?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되고 그 말은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었고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그건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 43쪽에 5번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이라는 문구 있죠? 그 밑에 도시개발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있죠? 거기 도 동그라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라는 문구 있습니까? 거기 지번을 변경할 때 지 동그라미 B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라는 문구 있죠? 행 동그라미 축적 변경이라는 문구에서 축 동그라미 쓰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ABC 옆에 여백에 이 문구를 써놓습니다. 도, 축, 지, 행, 확, 정. 도축, 지, 행, 확정이라고 써놓습니다. 써놓으셨나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두 문자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최근 5년 동안에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출제 확률 40%가 넘습니다. 일단 써놓으시고 결국은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도 5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5월 달에.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번 변경이 있죠. 이 토지의 번호인 지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둘째 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지번을 변경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밑줄. 지금 밑줄이나 동그라미 치게 되는데요. 그걸 조심하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 문구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자들이. 이 못된 놈들이. 네. 지적소관청 밑줄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밑줄 치시고요. 치셨죠? 승인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 있죠? 전부, 일부 동그라미. 네, 요 문구 갖고 장난을 칩니다. 출제할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번을 바꿀 때는 기존의 지번을 바꾼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기존 지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반대하겠죠. 따라서 멋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반드시 상급 국가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와 비교가 되느냐면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지번이 없는 상태죠.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없어요. 따라서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부여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그때는 반드시 상급 국가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밑줄 친 거 위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모르셔도 되고요. 결번대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결번, 결자가 무슨 결자입니까? 결석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필지가 있는데요. 두 필지 토지 100번과 10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필지가 합쳐지게 됩니다. 이를 합병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지번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때는 선순위 지번을 이 지번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를 결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진 번호, 결번. 지적공부에서 빠진 번호, 결번. 결석한 번호. 그렇죠. 이게 결번인데요. 이 결번은 기억하셔야 될 게 딱 두 개예요. 넷째 줄 보시면 결번대장이라는 문구 찾으셨습니까? 밑줄. 뭐라고 출제를 하고 있느냐면 지번대장이라고 출제합니다. 이게 지번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번대장. 옆에 보시면 영구보존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요거 밑줄. 그래서 이 결번대장은 출제되는 거 딱 두 개예요.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보존이 아니라 영구보존. 요거 갖고 장난칩니다. 그 다음에 결번사유 이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목을 볼 겁니다. 지목. 지금까지 소재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안 나온다 그랬죠. 지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올 테고 경계 좌표값들이 나올 겁니다. 좌표값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보기 때문에 따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목, 면적, 경계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